23조 원. 테슬라가 삼성과 23조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동료 엔지니어 마크가 들고 온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는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에서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계 동향에 특히 민감했어요.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 미션 컴퓨터, 전자전 장비 모두 첨단 반도체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마크가 궁금해했어요. 상관 있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상당수가 아시아에서 오는데 만약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만들 정도라면 군용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필리핀이 4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거든요. 15년간 로키드 마틴에서 F-35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일해온 저 레이첼 밀러에게는 믿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이 테슬라의 AI 칩을 독점 생산하고 동시에 자체 개발한 전투기로 국제수주전에서 우리와 경쟁한다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아권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고난도 기술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에서 동시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죠.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 최고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워싱턴 DC 근교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 수석 엔지니어로 15년간 일해온 항공우주 전문가예요. 특히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죠. 2025년 3월 로키드 마틴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저는 F-35 프로그램 팀원들과 함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죠. F-35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3,000여 대 납품 예정인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이첼, 이번 블록 사업 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당신의 15년 경력이 빛을 발할 때예요. 제임스 부사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 F-35 시리즈의 핵심 엔지니어로 F-22 랩터 개발에도 참여했고 현재 F-35 개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F-35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제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현재 대당 8,250만 달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AN/APG-81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센서 퓨전 시스템을 탑재했고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F-35 프로젝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개발에만 20년 이상 걸렸고 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80% 증가했거든요. 게다가 가동률 문제로 전체 F-35의 절반 정도만 실제 운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레이첼 혹시 한국의 KF-21에 대해 들어봤나요? 신입 엔지니어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KF-21?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봤지. 한국이 만든다는 전투기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9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독자적으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우리도 F-35 개발에 20년 넘게 걸렸는데 제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2018년 일본 도쿄 출장 중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거든요. 현지 병원에서 의료진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더 빠른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아시아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특히 전투기 같은 복합 시스템은 항공전자가 핵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군용급 항공전자용 반도체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AESA 레이더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들어가고 각각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군용 규격의 반도체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마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시험 비행 정도야 뭐 어려운 일인가?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운용에서의 신뢰성이지. F-35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진정한 성능이 나오는 거야. 게다가 우리도 아직 가동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5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레이첼, 이거 봐. 동료 세라가 내부 메모를 보여줬어요. 로키드 마틴 경영진이 반도체 공급업체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해. 그래서 어디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이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후보에 올라 있어. 저는 놀랐어요. 삼성이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우리 F-35에 들어가는 고성능 프로세서나 RF 칩까지 군용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항공우주 분야였어요. 폴란드가 기존 전투기 외에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KF-21 보라매였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야. 왜 검증된 서방 전투기 외에 한국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거지? 제임스 부사장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레이첼, 이걸 봐. KF-21의 예상 도입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나와 있어. 대당 7,040만 달러 정도로 추정돼. 우리 F-35가 8,25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가격이 저렴한 건 성능 타협 때문이겠지.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 말이야. 제대로 된 AESA 레이더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정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필리핀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죠. FA-50 경공격기로 한국 항공기에 만족했던 필리핀이 이번엔 본격적인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세라가 인터넷 기사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F-35나 다른 검증된 미국 전투기들이 있는데 왜 아직 실전 검증도 받지 못한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각국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가 현실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또한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엄격한 수출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서 한국이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에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F-35의 문제점들이었어요. 가동률이 54%에 불과하고 미국에서도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대기 상태라는 보고서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겠지.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은 반도체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그 수준까지 단기간에 올라섰을까? 2025년 7월 28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하루가 왔어요. 오후 2시 먼저 삼성전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내용은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총 165억 달러, 약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이었어요. 22조 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일 파운드리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3시간 후에 일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올린 게시물이었죠.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대형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테슬라의 AI6 칩은 차량용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연산 처리가 필요한 칩이에요. 만약 삼성이 이런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나 레이더 신호 처리 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저녁 한국에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공대지 능력 확보 시기를 2028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1년 반이나 앞당긴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F-35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렸는데 여전히 블록 4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2000파운드급 정밀 유도폭탄부터 시작해서 총 10종류의 무장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였죠. 이건 우리도 F-35 블록 4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잡한 작업이에요. 마크, 이거 봐. 저는 동료를 불렀어요. KF-21이 현재 블록 1단계에서 블록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대지, 공대함.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 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찾아봤어요. KF-21 블록 2에는 내부 무장창 설치,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의 내장형 전환, AESA 레이더 성능 개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사실상 4.5세대에서 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였죠. 잠깐, 이건 뭐야? 저는 기술 사양서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 65%라고. 이는 충격적이었어요. F-35도 국제 공동개발 방식이라 순수 미국 기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국이 65%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특히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했고 항공전자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었어요. 기체 설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통합전자전장비는 한화시스템과 LI지넥스원이 담당했죠.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할수록 KF-21의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혁신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었거든요. 먼저 KF-21 개발 과정을 살펴봤어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제안했을 때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16년 미국 정부와 록히드 마틴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거든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전파 방해 장비 기술이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성능을 낮추는데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어요. 전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거네. 제가 파악한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만 250곳이 넘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주도 개발사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고 그 주변으로 핵심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화시스템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담당했고 LI지넥스원은 전자전장비 개발을 맡았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일부를 제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는 상당한 성능을 목표로 했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제안한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체 방산 생태계의 수직 통합을 의미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기술력이었어요.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들을 조사해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실리콘 웨이퍼 제조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어요.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은 반도체용 특수가스 분야에서 100여 종의 제품 라인업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고요.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KF-21의 첨단 항공전자 시스템과 테슬라의 AI 칩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였어요. KF-21은 2015년 본격 개발 착수부터 2022년 첫 비행, 2024년 양산 시작까지 불과 9년 만에 해낸 거예요. 우리 F-35가 개발에만 20년 넘게 걸린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의 AI 칩을 생산하기 위해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공장은 2022년 상반기 착공 후 약 2년 반 만에 99.6% 완공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속도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밀함의 조화였어요. 제가 조사한 한국 제조업 사례를 보니 한국은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성능은 어떨까? 저는 KF21의 기술 사양을 F35와 비교해봤어요. KF21은 쌍발 GE F414 엔진으로 총 추력 44,000파운드를 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2,900km로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최대 무장량 7.7톤은 F35보다 많았고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충분한 성능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FA18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했다고 하니 단순한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에서 5세대로 가는 과도기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이었어요. 전체적으로 65%를 달성했거든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엔진 부분은 상황이 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하는 부분은 40% 가까운 국산화율을 보였지만 GE가 직접 납품하는 부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엔진 국산화율은 22%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65%네. 저는 감탄했어요.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250여 개 기업들의 협력 결과였어요. 핵심 기술들을 확인해보니 더욱 놀랐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 한화시스템이 담당한 항공전자 시스템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LIGNX1의 통합전자전장비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체 설계와 전체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고 대한항공은 날개와 동체 제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관련 기술을 맡았죠. 심지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최초 양산 엔진을 전량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독자 개발이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거였어요. 이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F35의 문제점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항공우주업계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지켜본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문제도 많았거든요. 우선 비용 문제였어요. F35는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향후 60년간 유지비로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가동률도 문제였어요. 미국에서조차 F-35 40기 이상이 엔진 부족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복잡한 시스템과 높은 정비 복잡도 때문이었죠. 전체 가동률도 54%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KF-21과 삼성전자는 정말 달랐어요. 우선 KF-21의 경우를 보면 개발 일정이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공대지 능력은 앞당겨졌죠.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고요. F-35A 대당 8,250만 달러에 비해 KF-21은 7,040만 달러로 1,210만 달러나 저렴했어요. 게다가 수출 제한이 적어서 미국의 ITAR 같은 복잡한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 각국이 도입하기 쉬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와의 22조 원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2033년까지 8년 5개월간 지속되는 장기 파트너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라는 지정학적 이점도 있었고요.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에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었어요. 무엇보다 TSMC의 대안으로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체적인 기술 생태계였어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2024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81%로 세계 2위였거든요. 특히 국방 R&D에만 연간 5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인재 양성 시스템도 체계적이었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세계적 공과대학이 매년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산학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고 있었고요. 정부의 지원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우주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거든요. K방산 수출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해외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집중과 선택 전략이었어요.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핵심 기술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한 KF-21 프로젝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동료가 보여준 외국인들의 한국 반응 영상을 보고서였어요. 레이첼, 이거 봐. 외국인들이 한국 인프라에 완전히 감동했대. 마크가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어요. 영상 속 외국인들은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교통카드 사용도 쉽고 영어 표지판 안내, 핸드폰 충전, 특히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것에 놀라워했죠. 한 외국인은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타봤을 때 지하철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탑3 수준으로 대부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온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요. 미국은 어떤데? 저는 우리 지하철과 비교해봤어요. 뉴욕 지하철은 1930년에 만들어져서 스크린 도어 설치도 못하고 열차 대기 시간은 10분 넘는 게 흔했죠. 시스템이 완전 엉망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이었어요. 카카오 택시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외국인은 한국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GPS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카드로 자동 결제까지 된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카카오톡과 연결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택시기사와 승객이 카톡으로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요. 최근에는 해외 앱과도 연동되어서 외국인들이 본국 앱으로도 한국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더라고요. 편의점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단백질 쉐이크, 두바이 초콜릿, 포켓몬 카드, 아이돌 앨범 등을 박스 단위로 구매해 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배달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게 배달 문화라고 한 외국인이 말했더라고요. 30분 안에 거의 모든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고 앱으로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일상적 혁신이 KF-21과 삼성전자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치안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국 곳곳에 무인 편의점이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라는 외국인 댓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에어컨 인프라였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약 89%로 미국 88%보다도 높았어요.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반면 영국은 고작 5%였어요. 이래서 한국이 폭염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지하철, 편의점, 공공시설까지 모든 곳에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으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적 안정성이 KF-21과 같은 복잡한 무기체계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였죠.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스마트 병원 시스템, AI 진단,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119 신고와 동시에 GPS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의 실시간 병상 현황까지 확인해서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저는 내 안의 편견을 마주하게 됐어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가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일본의 의료 시스템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항공공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진정한 엔지니어는 편견 없이 기술 자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성급하고 대충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빠르면서도 정확한 문화였어요. 이게 바로 KF-21을 9년 만에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빠르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라는 DNA가 첨단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한국이 세계 8번째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 됐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이은 8번째였거든요.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를 확보한 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이었죠. 미안해, 아버지. 저는 가슴 깊이 반성했어요. 내가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을 잃었었어. 2025년 7월 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KF-21이 천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는 뉴스였어요. 이는 항공기 개발 역사상 매우 드문 기록이었거든요. 보통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천회 연속 무사고라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 소식이었어요. 테슬라와의 계약 이후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2025년 현재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오랜 역사가 있어요. T-50 고등훈련기도 로키드 마틴과의 공동 개발이었고 현재 T-7A 레드호크로 미 공군에 납품되고 있죠. 만약 KF-21의 기술력을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봤어요.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미국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와 모듈화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무장과 센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는 미래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부사장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부사장님,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KF-21의 개발 노하우와 삼성전자의 제조 혁신은 우리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25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전략적 협력 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AI 기반 자율체계, 우주 훈련체계, 유지보수 등 신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차세대 전투기와 KF-21, 서로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두 전투기가 이제는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또한 로키드 마틴의 항공전자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첼, 이번 협력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맡아줄 수 있어? 부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며칠 전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공식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대에서 40대 규모로 확대된 계약으로 KF-21의 첫 수출 성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카이를 방문해서 KF-21을 직접 살펴봤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된 건데 KF-21 프로그램 책임 엔지니어 김철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늘 빨리 발전해야 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니까 기술과 인재가 유일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R&D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머스크를 만나 설득했다는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2023년 4월 실리콘밸리에서의 만남이 결국 22조 원 계약으로 이어진 거였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로키드 마틴 차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과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냈어요. KF-21의 실제 생산 현장과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만나서 더 깊은 기술 교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의 항공우주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을요. 한국의 KF-21과 삼성전자가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2018년 일본에서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의미 있는 교훈이 된 것 같아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KF21 보라매와 삼성전자. 이제 저에게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와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미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파트너들이죠. 하늘을 나는 모든 꿈이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계속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국적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려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레이첼처럼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한 교수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피는 이미 5잔째였죠.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겨우 24개의 글자가 적힌 그 종이 말이에요. 4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하버드의 석학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제 연구실은 하버드 야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잎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겨울이면 눈 덮인 캠퍼스가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런 환경에서 서구 고전 언어들을 연구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단과대학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세계 언어체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라틴어의 정교한 격변화 체계,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 게르만어족의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사유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언어들이 더 체계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매우 귀찮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니 20대에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그 복잡함에 완전히 질려서 포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문법은 서구 언어와 완전히 달랐죠. 그때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역시 동양 언어들은 비논리적이야. 어차피 표의문자 기반이라 체계적이지 않을 텐데. 하며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책상 가장 뒤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먼저 익숙한 서구 언어들부터 분석하고 아시아 언어들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분석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역시나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어와 일본어 차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골치 아팠어요. 한자만 해도 기본 3,000개는 알아야 하고 성조까지 고려하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본어는 더했죠.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개의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니 말이에요. 역시 동양 언어들은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10월 말, 드디어 한국어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였죠. 연구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야드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어 관련 자료를 펼쳤어요. 자, 이것도 빨리 끝내자.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깐, 뭐야 이게? 한국어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달랑 24개의 글자만 있었거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것도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뭔가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복잡한 체계가 있을 거야 하며 더 찾아봤거든요.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가 따로 있거나 일본어처럼 여러 문자 체계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24개 글자의 조합만으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정말 이게 다인가? 믿기지 않아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언어학 논문, 온라인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연구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떠들던 제 목소리도 잦아들었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4개로 어떻게 언어 전체를 표현한다는 거지? 4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라틴어는 26개 알파벳을 쓰지만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영어는 더 심했죠.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는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게다가 각 글자의 소리가 일정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뭔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신기한 사실들만 나왔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발음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언어 학습 난이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외국인이 각 언어의 문자와 발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라틴어는 평균 3개월, 그리스어는 4개월, 중국어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고작 2주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험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거든요. 한국어 문자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어는 글자를 보면 발음을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같은 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한국어는 그런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 아는 항상 아 소리.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이 이렇게 완벽한 언어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결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지난 40년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라틴어 격변화 체계가 복잡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가 언어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상 때문인 건 아닐까요? 문득 20년 전 대학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밀리, 진정한 학자는 기존의 통념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구 언어가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른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학습 속도, 정확도, 일관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동료 교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학계에서 인정받던 제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결과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4개 글자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국어의 비밀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고 하더군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24개가 아니라 원래는 28개였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 옛 이응, 반시옷, 여린이윽 같은 글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 정교했다는 얘기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소리가 사라지자 그에 맞춰 글자도 없어진 거였어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 문자도 자연스럽게 진화한 거죠. 이런 유연성도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나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라틴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거였고 그리스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막 발명한 시대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도서관의 동양학 섹션은 물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1443년은 유럽 역사로 따지면 정말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기 불과 10년 전이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년 전이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에서는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문자 분석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더 깊이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자세히 보면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양순음인 비읍, 피읍, 미음은 모두 입술 모양을 닮았습니다. 치조음인 디귿, 티읕, 니은, 리을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어요. 연구계음인 기역, 키읔, 이응은 혀뿌리와 목구멍의 형태를 본뜬 거였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분류 체계야. 현대 음성학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음도 놀라웠습니다. 아, 야, 여 같은 기본 모음들의 바탕이 되는 아래, 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와 회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드는 원리도 명확했고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구나. 더 놀라운 건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래 아는 중성 모음이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옛 이응은 단어 첫소리에서 쓰이던 이응 소리였고 반시옷은 시옷과 지읒 사이의 미묘한 소리를 나타냈어요. 28개로 시작해서 24개로 줄어든 것도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였네. 언어가 변하면서 필요 없어진 소리의 글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요한 소리는 남아있게 된 거죠. 이런 유연성도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니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부르더군요. 소리의 특징을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라는 거였어요. 자질문자. 영어나 라틴어 같은 알파벳은 그냥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A, B, C가 왜 그런 모양인지 발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중국어 한자는 뜻을 그림으로 표현한 표의문자였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를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빨랐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음 방법이 문자에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제 자신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하버드 야드의 마지막 낙엽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이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42년간 서구 언어만 연구하면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얼마나 무시해왔던 걸까요? 라틴어가 논리적이고 그리스어가 철학적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아시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일대 박사 과정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공부했다면 이런 놀라운 발견을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최고라는 편견 때문에 동양의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한자가 복잡하다고 일본어 문법이 이상하다고 불평만 했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명문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에 취해서 더 편협해진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학문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건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상징 같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제 편견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20년 전 제가 쓴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썼었는데 지금 보니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수성을 논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했는데 각 언어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글의 경우는 문자 창제의 과학성에서 정말 특별한 사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겸손해졌습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되찾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42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통해 제가 놓쳤던 동양 언어학의 세계를 다시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뭐라고 할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변화가 다른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4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은 날이었거든요.